민들레 123.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 쓸모없음의 가치. 기울어가는 출판 시장에서 민들레는 괜찮은가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선뜻 안 나오고 걱정해 주시는 마음만 감사히 받습니다. 애초에 출판을 통한 교육운동을 하고자 했던 민들레가 20여 년 동안 복잡한 출판 시장에서 살아남은 것은 아예 그쪽으로는 까막눈이나 살아남으려 해본 적도 없기 때문인 듯합니다. 유의미한 교육 메시지를 담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고 애써 만든 책을 어떤 경로로든 한 부이라도 더 읽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어떤 경로로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기 구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종이책 수요의 감소 때문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글만 복사해서 읽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편지실로 연락해 필요한 꼭지 몇 개만 파일로 달라는 요청도 하시지요. 민들레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쓸모없는 것을 취하지 않으면 쓸모 있는 것의 존재까지 흔들리곤 합니다. 서로 긴밀하게 엮여 있기 때문이지요. 여전히 민들레가 바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더 많은 분들이 민들레를 읽고 그로 인해 우리의 교육과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민들레가 계속 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께 선물하셔도 좋고 동아리 지원금으로 함께 읽으셔도 좋고 교육기관에서 부모와 교사를 위한 교재를 쓰셔도 좋고 가까운 도서관에 구독 신청을 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곁에 오래 함께하는 민들레가 되고 싶습니다. 어린 시민의 탄생. 2015년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어쩌면 최후이기도 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선 인성수학, 인성줄넘기, 인성바둑, 인성종이접기 이런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벌어졌지요. 진보 교육감 3기를 지나며 강조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도 자칫 비슷한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걱정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청 안에 민주시민교육과가 만들어졌지만 이미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통일교육, 평화교육, 노동인권교육 등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별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핍과 부재 속에서 시민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학생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학생인권 조례를 보며 눈물을 흘린 청소년, 교문 밖에서 스스로 시민 되기를 연습하며 교육 불평등을 발견하고 고3 학생, 기후변화에 책임을 묻고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청소년들, 이번 후에 실린 청소년들 시민들의 목소리는 우리 교육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방향으로 개방성, 유연성, 확장성, 연결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과 교육 아닌 것의 경계를 허물고 배움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 다양한 배움의 길을 만들고자 했던 대한교육도 20년쯤을 돌아보면 결국 같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대한교육 속에서 자란 19세 청소년이 대안에 갇혔다고 여기는 것은 애초부터 다른 길은 없는 것처럼 그 명확한 경계 안에서만 지내며 단절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학교는 가정이든 제대로 배움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면 어린 시민들을 사회와 격려하고 참여해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에 이어서 생각해 보자면 학교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사회 전체를 의미 있는 배움터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겠지요. 30도를 웃도는 5월 날씨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추우면 보일러 온도를 높이면서 그러려니 하고 무뎌지는 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상황이 흘러갈수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으려 애쓰는 이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을지도 혹은 덜 나빠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없을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 왜 공부해야 합니까?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16 스웨덴 청소년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올 여름은 조금 다르게 보내고자 다짐해 봅니다. 2019년 5월 장희수. 학생인권 조례가 왜 두렵습니까? 경남 학생인권 조례 부결에 붙여 권리모라는 활동명으로 경남에서 청소년 운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을 향한 모든 폭력에 반대하며 학교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인권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고 있다. 세 번째 불결. 마침 목요일에 야간 자율학습이 없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마쳤기에 신나서 농성장에 갔다. 학생인권 조례 운동이 막바지를 달리면서 도의회를 압박하기 위해 농성장을 차린 것이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조례 운동이 많이 참여하지 못해 농성장에 가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다. 도의회 앞에 가보니 농성장이 세 군데나 있었다. 반대하는 단체에서 농성장을 치렀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우리 옆에 농성장을 두 개나 차리고 큰 트럭까지 동원할 줄은 몰라서 살짝 놀랐다. 제일 눈에 띈 반대쪽 단체명은 김해동성애 대책 시민연합이었다. 그들은 학생인권 조례의 모든 내용을 반대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내용들이 몇몇 있었다. 차별금지 문항 중 성지향성, 성별 정체성과 미신한 학생에 관한 내용 등이었다. 도의회 울타리를 전부 가리고 있는 기다란 현수막에는 학생들을 동성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거나 학생들이 부모와 교사를 고발하는 상황이 말이 되냐며 조례를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당당히 적혀 있었다. 조금 무섭긴 했지만 우리 쪽 농성가 바깥에 스티로폼을 깔고 누워서 쉬고 있는 활동가들을 보니 반갑고 안심이 되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싱거운 농담이나 해댔다. 너무 평화로운 시간이었고 그렇기에 짧은 시간이었나 보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 우리는 예고 없이 찾아온 학생인권 조례 부결 소식을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맞아야만 했다. 조례 운동을 해오던 활동운동가들이 갑자기 앞뒤 없이 부결됐대 하면서 화를 내기에 처음엔 많이 당황스러웠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도 없었고 내가 뭐가 부결되었느냐고 묻자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불쾌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중에 집에 가는 길에 같이 농성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으니 오랫동안 준비해온 학생인권 조례가 부결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그래서 말할 기분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제야 내게 자세히 설명할 겨를이 없었던 사람들의 심정이 좀 이해되었다. 인권 조례 제정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나 실패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 정말 많은 활동을 해왔다. 학생의 날 기념 집회, 3월부터 매주 토요일, 목요일마다 조례의 필요성을 연설해온 촛불 집회, 우리가 냈던 수많은 성명과 기자회견, 많은 시민단체들이 릴레이로 함께해준 도의회 앞 1인 시위에 반대 세력의 논리를 어떻게 설득할지, 우리는 왜 조례운동을 하고 있는지 셀 수 없이 해온 토론과 회의들, 그 모든 것들이 부결이라는 단어 앞에서 와르르 무너진 것이다. 부결 소식을 들은 그날 누군가는 울었고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참담하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멍하니 있기도 했고 오는 사람들을 다독이며 챙겨주기도 했다. 나는 다 아니었다. 어정쩡하게 조용히 있기만 했다. 왜 그랬을까? 당황스럽기는 했어도 별로 슬프지는 않았던 내게 학생인권 조례는 어떤 의미일까? 집으로 돌아오며 문득 작년의 경험이 떠올랐다. 학생인권 조례 TF팀에서 활동하던 한 청소년이 내게 조례 초안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딱딱한 조례안을 읽으며 자꾸 눈물이 났다. 학생이 폭력적인 상황을 겪었을 때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읽을 때였다. 그 짧은 몇 문장에 내가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 문장은 그동안 학교 안에서 내가 당한 수많은 폭력이 나의 잘못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떤 때는 짧은 두어 문장이 나의 긴 삶을 대변한다. 학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학교. 중학생이었을 때 한 후배가 커터칼로 내 손목을 그은 적이 있다. 후배는 평소에도 내게 동맹을 끊어버리고 싶다고 했으나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한 말이기에 기분은 나빠도 그냥 넘겨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한쪽 다리를 깁스하고 있어 느리느리 움직이던 내게 그 후배가 다가와 칼을 꺼내며 같은 말을 했다. 화가 나서 어디 한번 그어보라고 도발을 했던 게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다. 교내에서 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위 클래스에 가서 상담을 하는 관례에 따라 나는 상담실에 불려갔다. 피해자인 나는 상담 선생님에게 후배에게 손목 그인 일은 내가 선배로서 처신을 잘못해서 그런 거니 내 잘못이다. 친구들이 앞에서는 널 걱정하는 척해도 뒤에서는 얼마나 만만하면 후배에게 당하냐며 욕할 거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교 명예를 생각하며 이 일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두렵고 경찰서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싶었을 것이다. 인성부장 선생님은 날 걱정하는 척하며 좋은 일이 아니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 그 애의 할머니가 어떻고
언니가 어떻고 하며 그 후배가 얼마나 불쌍한 아이인지 열심히 말해줬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압박이었다. 나는 1년이 넘게 그 일 때문에 자주 울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모든 게 내 탓이라며 계속 시달렸기에 나중에는 상담 선생님을 보면 눈물이 나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질 정도였다. 나는 이 일에 대해 상담 선생님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고 학교의 위신 때문에 나를 압박하며 결국 모든 게 내 잘못이라 느끼게 한 학교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었다. 또 내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었다.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을 청해봤고 상담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 사과받고 싶다고도 했으나 학교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나는 도움을 받고 싶어 여성 긴급전화 1366, 학교폭력 신고센터 177, 심지어는 교육청에까지 전화를 해봤지만 다들 다른 곳으로 떠넘기기 바쁠 뿐 나를 도와주려 하거나 이 일을 해결하려 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결국 교육청에서 보내온 답변은 "이 사건은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넘어갔습니다." 였다. 그 뒤로 교장 선생님은 나와 한 번 얘기를 나눠보듯 되퇴하였으나 그 뒤로는 나를 덩그러니 두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 고요가 싫었다. 나의 고통에 누구도 제대로 응답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입을 닫고 있는 모습이 그 고요가 끔찍이도 싫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중학교에서 학기 말에 연극을 한다며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 수업을 했다. 연극 강사는 학생들 앞에서 온갖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았다. 장애인은 불쌍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몸 팔지 말아라. 등등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엔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 동성애 하지 말라는 말을 내뱉기에 욱하는 마음에 내가 반박했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친구들 옆에서 야, 너 선생님한테 대들지 마 하며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여러 가지 반박을 하려 시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수업이 끝나고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학생들에게 여기가 학교가 아니라 길거리였으면 너 이미 맞았을 거다. 같은 말을 들으며 위협을 당해야 했다. 그 뒤로도 그 아이들의 괴롭힘은 이어졌다. 내게 일부러 비꼬는 식으로 말을 건다든지 다른 친구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나를 골려 부끄럽게 만들었다. 일종의 은따였다. 친구가 말해주기를 학교 안에서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퍼졌다고 했다. 나는 용기를 내서 경찰서까지 찾아가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를 해봤지만 결국 아무런 해결도 못 본 채 돌아와야 했다. 당장 내일 학교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너무 무서웠다. 길을 가다가 혹시나 길거리였으면 너 나한테 맞았어라고 하던 아이들을 마주칠까 두근대는 가슴을 붙잡고 두리번거리던 내 심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생기부 협박, 힘겨운 중학교 생활을 지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생의 삶은 중학교 때와는 다른 측면에서 정말 끔찍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서 밤 9시까지 되어서야 집에 올 수 있었다. 선생님들은 걸핏하면 생기부 생활기록부로 협박을 했다. 너 나한테 찍혔다. 니들 자는 거 전부 기록해뒀다가 생기부에 적는다 등등. 심지어 수업 시간 끝나고 야자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까지 적발해서 생기부에 적겠다고 했다. 나의 삶이 1초 단위로 감시받고 통제받는 기분이었다. 벽돌을 끼워 맞추는 테트리스처럼 나와 내 친구들의 삶은 그렇게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춰져야만 했다. 생기부 협박뿐만이 아니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시와 통계를 늦추지 않았다. 머리를 염색하진 않았는지, 파마를 하진 않았는지, 치마를 줄여 입진 않았는지, 화장을 하진 않았는지, 피어싱을 끼진 않았는지 검사했다. 화장품이 보이면 압수했고 수업 시간에 화장을 한다고 친구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야자 시간에 잔다고 등짝을 얻어맞는 건 예사고 요즘 학생인권 하는데 너희들 자는 거 다 교권 침해고 다른 학생들 학습권 침해다라는 말을 흔히 했다. 또 선생님들은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고정관념을 표출했다. 물리 선생님은 수업 시간 2번 중 1번꼴로 남자애들은 이해를 잘해서 물리나 지구과학을 좋아하는데 여자애들은 달다 외우는 걸 좋아해서 화학, 생물 쪽으로 공부한다는 근거 없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물리를 좋아했고 더 잘하고 싶었지만 그 선생님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의욕이 떨어지고 내 존재가 지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중학교 때는 내가 아무리 싸워도 바뀌지 않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꼈다면 고등학교에 와서는 대학에 가고 싶어 선생님들 눈치를 보며 어떤 상황에서든 수긍하고 일단 사과하며 수그리는 내 모습에 참담함을 느꼈다. 예전에 용기 있던 나는 온데간데 없고 생기부 때문에 선생님들 눈치를 보는 나만 남았다. 결국 폭력적인 학교 안에서 내가 느낀 감정은 모든 걸 압도하는 무력감이었다. 그리고 그 무력감이 나를 청소년 운동으로 이끌었다. 내가 악착같이 버티는 이유.
청소년 운동이라는 말이 내겐 굉장히 생소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았다. 무언가 행동하여 바꾸고 싶었다. 그날 내가 혼자서 발악하던 싸움에서 끝내 바꾸지 못한 것을 바꾸고 싶었다. 선생님의 버릇없이 군 걸 사과하라는 강요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설가할 수밖에 없었던 일. 내게 상처를 준 선생님과 계속 마주치면서도 보호하지 못했던 일. 내가 딴 데서 학교 욕을 했다고 혼난 일. 체벌당하는 친구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일 등등. 학생이 폭력적인 상황을 겪었을 때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학생 인권 조례안을 보면서 학교 안에서 피해자로 있었던 나의 그 시간들이 내 잘못이 아님을 말해주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던 찐득한 과거의 곰팡이가 비로소 사라진 느낌을 받았다. 비록 그 당시에 제정되지는 못했지만 조례 초안을 보며 울었던 기억은 내게 조례 운동을 계속하는 힘이 되어 주었다. 그래, 학생인권 조례는 내게 그런 의미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두려워 모른 척하는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 학교가 생긴 이래 수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인권 문제,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문제를 확인시켜 주는 것. 나는 많은 사람들과 교사들이 말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시민으로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학생들을 한 존재로서 존중하고 나이가 어떻든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충 인권이라는 피상적인 개념을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 인권이고 인권 침해인지 학생들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토론하고 실천하는 변화를 꾀해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사적으로는 통상 성차별, 장애인 차별, 인권 침해라고 하면서 학교 내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이 학생들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논리가 가당키나 한가.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얼마나 침해하고 있는지 그 모순된 모습을 먼저 봐야 할 것이다. 묻고 싶다. 의원들은 무엇이 두려워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지. 학생인권 조례는 교육 상임위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야 본회의로 올릴 수 있는데 지난 5월 15일에는 반대표 6표, 찬성표 6표로 부결됐다. 교육상임위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기에 더더욱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겪은 학교의 부당함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다시 한번 알리고 싶다. 청소년들은 더 이상 학교에서의 불안정한 삶을 견딜 수 없어. 내가 당하는 폭력의 부당함을 확인시켜주는 안전망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살 수 있다.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고 싶다. 지치더라도 내가 악착같이 버티며 학생인권 조례 운동을 계속하는 이유다. 나는 교문 밖에서 민주시민이 되었다. 서한울. 입시의 끝자락에 철저히 수단화되는 친구들과 선생이 학교를 관찰하고 있다. 교육과 인권에 관심이 많다. 일상과 일생을 따뜻한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 양성이라는데 한국 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데 12년째 공교육을 받고 있는 나는 지금껏 학교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배워본 적이 없다. 누군가는 사회나 윤리 도덕 시간에 시민 불복종, 상권 분립 등을 배우지 않느냐고 자율활동, 자치활동 시간에 민주시민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말할 것이다. 학급 회의를 하고 학급 임원을 뽑고 학생의 활동을 하는 게 다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이라고. 난 이렇게 답하겠다. 학교에서 미리 정한 주제로 교내 환경 정화, 학교 폭력 예방 등 회의록 채우기 위해 보내는 그 시간이요. 대충 공부 잘하는 애들 시키는 그 인기 투표요. 생기부 생활기록부 채우려고 들어가서 쌤들이 시킨 대로 하는 봉사활동이요.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내 활동의 대부분은 생기부에 기재될 만한 그 필요성을 지닌다. 누군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거 왜 해?" 라는 말을 듣거나 그나마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동아리 활동조차 생기부의 동아리 활동 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2개 이하만 활동하기를 권장한다. 너무 많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면 각각의 내용을 길게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3개, 4개 이상의 동아리에 가입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냥 그 활동이 좋아서 하는 거다. 학교에서는 이런 열정적인 학생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쓸데없는 거 하느라 시간 관리 못하는 학생으로 여긴다. 그 시간에 차라리 문제집을 한 권 더 풀라는 식이다. 그런 건 대학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선생님들에게 지겹도록 들은 말이다. 반대로 생기부에 기재된다고 하면 재미없어 보이는 교내 대도 중상위권 성적인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참가한다. 대표적으로 교내 수학경시대가 그렇다.
나도 작년에 이 대회에 참가했다.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고 재능도 없었는데 혹시 상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결과는 처참했다. 문제 푸는 게 너무나 따분해서 몇 분 되지도 않아 교실을 나와버린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위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대회든 일단 참가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실제로 이런 교내 대회들은 애초에 상위권 애들 스펙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다. 어차피 성적 좋은 애들이 가져갈 상인데 왜 해? 라는 생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참가하지 않는다. 대회가 열릴 때마다 반복되는 철저히 그들만의 리그다. 아무도 연대하지 않는 교실. 이런 현실은 학생들을 개별화시킨다. 교내 대회도 세특, 세부 능력 특기사항도 수업도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 예전에 다른 공식적인 일과로 수업을 놓쳤던 적이 있는데 나는 친구들에게 필기한 걸 보여달라고 말할 수 없었다. 아무리 사정이 있었다 해도 친구가 수업 중에 열심히 적은 필기라는 결과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요구하는 것이 눈치 보였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빌려주길 거절하는 친구도 있고 빌려주긴 하지만 걔가 자꾸 필기 보여달라 해서 짜증나라고 뒤에서 투덜거리는 친구도 있다. 지난번엔 친구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애들이 있을 괴물이라 그럴까 봐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게 있어도 질문을 못 하겠어. 질문하는 게 왜 입시 괴물이냐고 묻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답했다. 너무 질문 많이 하고 그러면 애들이 일부러 쌤들한테 점수 따르는 걸로 봐. 근데 진짜 그런 애들은 딱 티가 나. 궁금해서 묻는 것마저 우리는 입시를 위한 행위라고 서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받는다. 각자 도생의 수준을 넘었다. 때로는 경쟁자, 친구가 하는 일이 잘못되기를 바란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편한 방법은 남의 등수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은 연대하지만 우리는 연대하지 않는다. 아니 할 줄 모른다. 연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연대할 시간과 기회도 없다. 2016년 촛불 집회 때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왔다. 당시 많은 언론은 청소년들의 똑부러진 자유발언 영상을 보도하며 그들의 용기와 시민의식을 칭찬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때 거리에 나오지 않았던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청소년을 떠올린다. 전국 곳곳에서 주말마다 촛불 집회가 열릴 때도 그들은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대충은 알더라도 광장에 나가지 않았다. 나는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선생님이 촛불 집회에 나가본 적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을 때 교실에 깔렸던 정말을 기억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만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가 드러난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 1인 양 교실에 갇혀 있었던 다수의 우리들.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도 침묵하는데 주변의 일상적인 일들에 우리는 친구와 손잡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수 있을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직접적인 내 문제가 아니면 절대로 나서지 않는다. 내 문제라고 생각해도 타인의 시선, 분위기, 있게 될 피해를 걱정해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남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며 연대할 수 있을까? 연대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다. 교실에서는 절대 연대하지 않는다. 나는 교문 밖에서 민주시민이 되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민주시민 교육을 교문 밖에서 스스로 찾아 해결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직접 해보는 활동 중심의 학습이었다. 교문 안에서는 시작부터 우리끼리 작당 모의를 해볼 기회가 없었다. 원하는 활동을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년간 지역 청소년 수련관 소속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청소년의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이 교회 동아리에서 나는 체인지 메이커,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공동응원단, 청소년 평화통일기행,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세월호 추모행사 등의 활동을 했고 지역 내에서 청소년 단체를 꾸려 팔레트 프로젝트라는 두발 자유운동을 추진했다. 강원도교육청 학생기자단과 영상제작 동아리에서도 활동했고 고3인 나는 요즘 화요일마다 영상미디어센터에 가서 단편 다큐 제작 워크숍에 참여하고 목요일마다 장희순 선생의 사상을 공부하는 무의당 학교를 다니고 있다. 매주 토요일엔 원주에서 서울을 오간다. 서울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이하하자센터에서 하는 10대 연구소 활동 때문이다. 10대 당사자들이 직접 인문사회과학 등의 관점에서 자신들을 연구하는 이곳에서 청소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연구 소재는 10대 우울, 학교 내 페미니스트, 학원 생태계이다. 운영은 물론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까지 철저히 청소년 연구원 중심이다. 연구를 도와주는 비청소년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별명으로 부르고 똑같이 존댓말을 쓴다. 그럼에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다.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개인정보를 묻지 않되 서로에게 관심을 둠으로써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분위기다.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동시에 10대인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
내가 이곳에서 요즘 새롭게 배워가고 있는 심의성은 다양성 존중하기이다. 누군가 보기에 10대는 모두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나 다르다. 10대 연구소에서도 여러 사람이 있다. 조용한 사람, 활발한 사람,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 기분 좋은 사람, 우울한 사람. 나는 각자 그날의 감정은 제각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그러므로 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모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혹여 대화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소수의 의견에도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게 민주주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시민이라고 10대 연구소에서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나는 가슴으로 배워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교과서 속 지식이 아니라 생활에서 발견되는 우리 삶의 조각들이라는 걸 다시금 느낀다. 자기 삶과 가장 가까운 교실, 가정에서 민주주의를 해치는 요인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일이 민주시민교육의 시작이라는 것을 신미라는 말을 들으면 광장 선거처럼 거시적인 무언가를 떠올리기 쉽지만 자신과 주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그 자체가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중요한 시작이다. 나라 문제보다 자기 주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렵다. 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가까운 타인들과 접촉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때론 광장에서 군중의 일원으로 촛불을 드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참여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교육 불평등, 교문안 학교, 입시 위주의 공교육을 바꾸는 건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이지만 그게 당장 어렵다면 학교 말고 다른 장소에서 세상을 배워갈 기회를 보장해 줘야 한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은 이런 교문 밖 학교를 모른 채 살아간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교육이나 사회현상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면 주로 내가 대화를 이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연예인 관련 이슈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일 뿐 뉴스에서 보도되는 각종 사회현상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그 용어도 어렵고 복잡하고 재미없는 데다 뉴스에 나오는 현안들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몸으로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꺼내면 친구들은 신기하다며 더 듣고 싶어 하거나 낯설고 불편한지 더 듣고 싶지 않아 했다. 둘 다 내가 얘기할 내용을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건 똑같았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도 별로 불만을 품지 않았고 불편해하지 않았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문제 제기를 할 때도 같이 고민하고 힘을 합쳤던 건 소수였다. 가만히 있거나 우리가 행동할 때까지 지켜보며 기다리던 친구들은 사안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달랐다기보다 함께 행동을 함으로써 받게 될 불이익을 걱정하거나 먼저 나서서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낼 용기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상황을 계속 맞이하면서 나는 정말 궁금했다. 저 애들은 왜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을까? 왜 행동하지 않을까? 나름 찾아낸 답은 어떤 부모 혹은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시민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시민이 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이다. 한 인간이 세상에 나타나 자라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는 당연히 부모 혹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다. 예컨대 부모가 저녁 시간마다 뉴스를 틀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뉴스와 친해진다. 뉴스에 친해지는 것은 곧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학교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되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컸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공교육 교사였지만 공교육의 모순을 잘 알고 계셨고 참교육에 대해 한 생각이 명확하셨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가도 괜찮으니 무엇이든 해보라고 뭘 하든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부모님은 이런 게 있다 저런 것도 있다 하며 선택의 폭을 넓혀주셨다. 다양한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다. 다만 알려주실 뿐 모든 선택은 내가 했다. 내가 아이들과 달라진 게 두려워 나는 그냥 일반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공교육에 머물면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이곳저곳 기웃거렸다. 다양한 캠프를 찾아다니며 새로운 세상을 접했다. 드라마 스케이캐슬에서 고등학생 예선은 입시 정보에 빠삭하고 돈 많은 부모를 만나 소수만 누릴 수 있는 사교육 혜택을 받는다. 우리는 이처럼 부모의 소득 정보력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교육의 차이를 흔히 불평등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또 다른 교육 불편등이 있다. 학교 이외의 경험 자체에 따라서도 우리의 시민성은 크게 달라진다. 부모가 어떤 가치관과 교육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어떤 형태의 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이상으로 중요하다. 부모가 시민이면 자녀도 시민일 가능성이 높다. 시민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 학교 이외의 경험에 격차가 생기는 것도 또 다른 교육 불평등이 아닐까. 어린 시민들의 세상을 위해 물론 교문 밖의 학교 배움이 직접적인 활동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독서, 영화, 감상 같은 것들도 있다. 어른들은 요즘 애들이 게임이나 노는 것만 좋아하고 책을 안 읽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청소년들이 책을 많이 읽진 않았다. 그렇다고 책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주위에 수업을 싫어하는 친구도 많아도 책을 싫어하는 친구는 많지 않다. 각자 좋아하는 장르는 다르더라도 수업 시간에 몰래 책을 읽는 친구는 언제나 있었다. 지금 고3인 우리 반 친구들의 상황도 딱히 다르지 않다. 시험 시간에도 자습 시간에 몰래 책을 붙들고 있다. 서로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 그렇게 언급된 책을 대기 순번까지 짜서 돌려 읽는 모습은 꽤나 익숙하다. 영화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다. 친구들이 보는 것은 대부분 로맨스나 추리소설이고 액션 영화이지만 그럼에도 차라리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그에 대해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이 지금의 학교 교육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 책과 영화는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고 간접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시야를 넓히고 공감 능력을 키워주며 생각을 깊게 만든다. 하다못해 서로 책과 영화를 둘러보며 연대의식도 생긴다. 가정에서 부모가 그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면 학교와 사회가 그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 행동하는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 제대로 된 민주시민의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바꿔나갈 수도 있고 이게 가장 어렵겠다. 이를 잘 실천하고 있는 대한교육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멘토스쿨이라고 아예 일터로 출근해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형태의 학교도 있다. 자동차 정비공을 꿈꾸는 학생은 정비소에 인턴으로 등교해 멘토에게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는 식이다. 홈스쿨링을 할 수도 있고 혼자 세계 곳곳을 누비며 세상에 대해 배울 수도 있다. 동네 도서관, 영화관으로 등하교할 수도 있다.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시민성을 기를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인정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이 가치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 것은 연대하고 힘 모아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게 시민교육 아닐까. 세상의 모든 어린 시민에게는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도움을 청하고 함께 도우며 세상을 같이 바꿔나가는 경험, 즉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연습할 기회가 필요하다. 바꿔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회다. 이세해.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 평생교육을 전공하고 있다. 기적의 우연함을 두고 포기에 따른 선택을 사랑하는 한국 사회에서 무사히 살아남고 싶은 청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엄마는 엄마의 세상을 살아. 나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세상을 만들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엄마에게 했던 말. 대학에 입학해 혼자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이제 엄마는 엄마라고 부르지 마. 샨티, 엄마의 별칭이라고 부르라고 말한다. 그 말에는 대견함과 적지 않은 서운함이 공존하고 있다. 엄마에게서 멀어지는 내가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엄마의 표현을 빌려 되새긴다. 오로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 짊어진 책임의 무게만큼 쉽지 않은 선택들이 줄지어 있다. 인권과 평화를 내세우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던 꿈과 가까워지기 위해 현재 내가 듣고 있는 수업들은 저널리즘, 세계 노동의 역사와 이론, 세계의 사회와 새로운 한반도 같은 거다. 강의명만 들어도 알 수 있듯 시민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민하는 수업들이다. 이런 수업은 다양한 시각으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하게 만들지만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강화문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말고사가 코앞에 닥친 시기였다. 집회도 집회지만 시험 공부도 해야 하지 않겠니? 수업에서 투쟁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의 한마디는 간신히 버텨내던 의지를 회오리처럼 크게 흔들었다. 시민으로서, 청년으로서, 여성으로서, 알바 노동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작정 거리에 나서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깃발이 나부끼는 강장을 거리며 함성을 지르고 구호를 외치는 일, 그것만이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나를 안심시키는 것이었는데 그 시간마저 고민해 보라는 선생님의 말씀. 사실 그다지 틀린 말도 아닌데 어디선가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와 동시에 불안한 마음이 숨을 옥죄어왔다. 취준생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취준생, 취업준비생이란 위험하고도 무서운 현실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와 가까워졌다는 것을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대학생들이 저학년 때부터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토익학원을 다니고 시험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한다. 스펙이 쌓여가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워하며 또다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일상을 반복한다.
세상을 바꾸는 일보다 자신을 바꾸는 일이 당연한 청년들의 사회,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다. A 플러스 학점을 받는 것이 우선일 뿐 수업의 내용이나 질에 대해서 논의하는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인문학 특강보다 취업 특강이 인기가 좋은 현실. 공무원 시험이 그나마 제일 합격하기 쉽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친구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볼펜이라는 촛불을 들고 현실과 싸우고 있다. 청년으로서, 취준생으로서 취업 전선에 최전방에서 폴리스 라인과 싸우고 있다. 그들도 우리도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투쟁 중이다. 그런 그들에게 왜 가만히 있어? 강함은 가자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취직 준비는 안 해? 너 이제 곧 졸업이야. 요새 종종 듣게 되는 말이다. 나도 알고 있다. 강화문의 촛불과 함성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도무지 변하지 않는 거대 자본주의에 적응해버리게 될까봐 사실 겁이 난다. 악착같이 지배계급에 도달하려 애쓰는 노동자가 될까도 무섭다. 그럼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되어야 할 운명을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취직이라는 현실. 교수님은 칠판 앞에서 투쟁의 역사와 결과, 그리고 현실에 대해 가르치지만 학생들에게 집회에 가도 좋다고 흔쾌히 말하지 못한다. 현장에서의 배움이 A 플러스 학점을 매겨줄 것도 아니고 이력서 자격증란을 채워줄 것도 아니다.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더더욱 잘 알고 있다. 강장에 나가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오로지 나뿐이다. 돈으로 성적, 자격증, 경력을 살 수 있지만 경험을 살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멈칫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돈이다. 시민으로 산다는 것. 촛불을 다시 들었다. 5번째 4월 16일 아픔과 함께 시민연대가 이루어졌던 광화문 광장. 찬 시멘트 바닥에 앉아 촛불을 든 시민들을 바라보자니 마음속 회오리가 잦아들었다. 목 정고 외쳤다. 기억하겠다. 여전히 그 자리에는 5년 전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만 현실 앞에 좌절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불안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민들이 있어 든든했다. 광화문까지 오는 지하철 안에서 망설였던 마음을 다 잊을 정도로 심장에 뜀박질을 감출 수 없어 옆에서 손잡아주는 친구들에게 너네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고마움을 전하며 아득했던 두려움을 조금 떨쳐냈다. 내가 광장에 나가는 이유는 뛰는 심장을 믿기 때문이다. 비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리던 날 낙태죄 폐지 집회에서 굳건하게 깃발을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생리가 늦어지면 인터넷 검색창에 임신을 쳐보며 마음을 졸여야 하는 모든 여성들을 위해 집회에 나갔다.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은 그대로 둔 채 낙태죄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중요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단죄할 수는 없다.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적 조건도 마련하지 않고 여성을 처벌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것은 엄연한 국가폭력이다. 임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확신 없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의 발언을 들으며 다 같이 울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할지도 모를 그 순간을 위해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비바람과 우박은 지나가고 66년 만에 여성들은 생존권을 지켜냈다. 집회에 나가는 것 외에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하자센터, 서울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에서 청소년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이 모여 여러 작당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다.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혼자 생각만 했던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다. 지난 4월에는 어떻게 세월호 참사를 추모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지를 카페에 비치해 두고 피켓들을 제작해 세워두기도 했다.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작당하는 일에는 큰 동력이 작용한다. 혼자서 발휘하기 어려운 잠재력들이 모여 함께 모이면 어마어마한 상상력으로 깨어나기 시작한다. 나의 위치에서 청년의 목소리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함께 모여 학습을 하는 것은 물론 수다를 떠는 것조차 진보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요즘이다. 멈추더라도 광장에서 곧 취준생이 될 현실이 겁나지만 모두가 함께 외치면 세상은 변한다는 것을 경험한 우리이기 때문에 광장에 나간다. 그곳에선 서로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뜨거운 마음들만 만날 수 있다. 뜨거운 마음들을 만날 수 있어 좋다. 언제가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하나의 장면에서 우리의 행동을 감격스럽게 회고할 수 있는 순간들이 분명 있을 거라 믿는다. 내가 여기 있었음을 증명받을 수 있는 순간, 그때에도 어디선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서로의 심장 박동에 귀 기울이고 있겠지. 아등바등 시험에 매달려도 취업이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광장에 남았다가 계속 빈곤한 청년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씨앗 못해서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지금 뛰는 심장을 믿으며 이 길을 가고 싶다. 아무리 더디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부조리한 이 세상과 아무리 싸우지 않는다면 아무도 싸우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서 영영 나의 자리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어찌 보면 나는 이미 꿈과 가까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목소리 높여 싸워야만 하는 한국. 이런 나라의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고되지만 그럼에도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촛불을 든다.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회다. 청소년들이 다시 쓰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우리에겐 1.5도씨의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여름 150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폭염은 인류에게 닥칠 재앙의 전조였다. 사람들은 기후변화는 인류 최대 위협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때의 인류가 자기 자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의 시계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가고 있다. 우려하던 미래가 더 급속히 현실로 다가오는 이 상황에 다급함을 느낀 청소년들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 실천의 이야기를 들어본다.